마반야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네, 감사합니다. 어, 세계 일화라는 글자를 보신 적 있나요? 세계 일화.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네, 이게 이제 뭐 화엄경 사상이기도 하고 불교 사상이기도 하죠. 우리가 각각의 존재로 삶을 살아가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인해서 존재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 불교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는 뭔가요? 어쨌든 세계 일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어쨌든 뭐 남이 나라 얘기 같지만, 멀리 비행기 타면 12시간 걸리는 미국의 일인 것 같지만, 그 트럼프라는 한 대통령이, 우리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결국 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풍향계가 방향을 조금 다르게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세계적인 사건일 수도 있죠. 뭐 트럼프 개인에 대해서 뭐 하도 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뭐 개인을 같이 살아보지 않고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좋은 점도 물론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좋은 점은 무엇이고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 이거 뭐 낱낱이 제가 뭐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려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이 있고, 또 신문, 지상,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은 아시는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쁜 것보다는 우선 좋은 점을 제가 예상을 해보면 전쟁이 좀 빨리 끝나겠구나. 네. 이게 순리대로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것이 때로는 이제 무리수를 안 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안 다치고 해결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무작정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을 아파하니까, 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서 그 누구도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랍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을까. 바람이라면, 좋은 점이라면 아마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 좋은 점이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국방비가 1조 이상 들어가는데, 분담을 하는데 그걸 뭐 9조까지 올리겠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남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그 주머니에서 털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9배 이상 털려야 돼요. 네. 물론 협상 과정에서 이제 좀 줄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첫 번째 경제가 아마 조금 우리가 수출도 그렇고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긴 호흡에서 보면은 세계는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어요. 네.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보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그나마 세계적으로 전쟁이 덜한 시기지, 그 이전 더 멀리는 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 지구상의 일들이었죠. 어쨌든 그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삶에 알게 모르게 영향이 조금씩은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요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지만, 스님이 이제 그 동감하는 취지는 어떤 점이냐면, 동감하는 데는 경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경제. 미국 경제가, 뭐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먹고 사는 데는 어느 정도 해결은 됐지만, 그것은 이제 중상층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우리 조계종에서 총무원장 선생님 모시고 미국을 한 200여 명이 갔다 왔잖아요. 200, 제가 포함해서 200여 명이 갔다 왔는데, 물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뭐 예를 들면 한 끼를 먹을 때, 뭐 무엇을 먹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우리나라의 한 3배, 많게 4배, 한 끼 식사량. 한마디로 우리가 10,000원짜리를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미국 가서 똑같은 어떤 질의 음식을 먹을 때 4만 원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다가 또 텍스트뿐만 아니라 봉사료가 플러스 20%. 우리는 팁 문화에 익숙하지 않지만 외국 나가면 무조건 팁입니다, 여러분. 그 안 주면은 안 줄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붙여서 나와 계산에. 예, 미국 가보신지 알겠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트럼프를 이렇게 많이 찍어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물론 자국 우선주의라 미국인들 위해서 좋게 어떤 정책이, 경제적인 정책이 펼쳐지겠지만 그 미국인 자국민들은 경제가 트럼프가 됨으로써 조금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아마 찍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죠. 그럼 한마디로 역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선이 다시 펼쳐질 때는 경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표를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비단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 전국 시대를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휴지 좀 잠깐 좀. 춘추 전국 시대가 각 나라가 인재 영입과 군사력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군사력인데, 군사력은 어디서 나와요? 미국을 천조국이라 해요. 천조국.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몇 조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1년에 한 300조 되나요? 270조? 거기서 우리 국방이 제가 알기로 한 20-30% 안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1000조를 국방 예산에 쓰는 거예요. 네, 국방 예산 1000조. 한마디로 그 국방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경제가. 그 돈을 다 누가 댈까요? 무기를 누가 사요?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무기를 개발하려면 당연히 또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갈 것이고, 한마디로 경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서는 뭐 정치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걸 뭐 지금뿐만 아니라 춘추 전국 시대에 그 각 나라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결국 인재를 어떻게 키우고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키냐, 그게 가장 문제예요. 경제를 부흥시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정자 입장에서 할 때는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곳간에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잘 풀고 조절하는 게 사실은 나라가 경제 삶이 윤택한 경우인데, 그러면 그 나라의 창고를 어떻게 비축하냐면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곡식을 채워넣는단 말이죠. 한마디로 위정자들,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는 위정자, 정치라는 위정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경제를 부흥시켜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삶도 풍요롭게 하느냐도 문제지만, 결국 그 풍요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란 말이죠. 윤택하게. 자, 그러면 그 각 나라에서, 춘추 전국 시대의 각 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경제는 국민의 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시대에 제후국이잖아요. 다 쪼개진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시 하나의 제후국이에요. 중국에서 그 당시만 해는. 자, 그럼 서울시에서 인구가 많아야 돼요. 당연히 인구가, 서울시는 뭐 우리 전체 인구의 반이 여기에 다 살고 있어요. 서울시에. 근데 지방은 어떻게 돼요? 지방은 지금 인구가 소멸돼 가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지방은 인구 소멸되니까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나라에서 뭘 받아요? 교부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아마 무너지는 기초단체자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살림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당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그래서 그 초나라에 섭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섭국. 그러니까 섭국이니까 그 나라에 이제 뭐 지금 따지면 제후국은 섭공이라고 하죠. 초나라의 섭공이 이제 공자가 마침 이제 그날에 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자는 물론 유교를
유교의 어떤 체계를 세운 사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공자는 정치 유량자였어요. 자기의 정치 사상을 펼칠 수 있는 인연 있는 나라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초나라에서 물론 이제 조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긴 했지만, 이제 초나라에 들렸을 때 그 섭공이 이제 물어봅니다. 섭공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국경을 통해서 다른 제국으로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줄어가지고 나라가, 그러니까 그 제국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여기다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공자한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문으로 근자열 원자래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자열 원자래. 근, 가까울 근자예요. 가까이 있는 자, 근자, 열, 기쁘게 해줘야 돼요. 이 국민들이 자꾸 해외로 이민 가지 않으려고 하려면 국민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나라 살기가 다행이다라는 그 다행지심을 느끼게 해줘야지만 이 국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나라에 머물면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자래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로 유입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부산이 고향인 분도 계시겠지만 부산은 지금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기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왜 기쁘지 않아? 부산에 살면 일자리가 모자라. 일자리. 자기 나이, 자기 학력 가지고, 자기 수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어떻게 서울로 다 오는 거예요. 서울로 다 오다 보니까 청년들은 줄고 노인 인구는 그대로 있구나, 늙어나니까 자꾸 부산은 도시가 늙어가는 거죠. 활력이 떨어지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자 입장에서,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인구를 유입하는 문제가.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들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저기 해남에서 한 달 살기,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강원도 뭐 어디서 한 달 살기. 그리고 그 청년들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와서 살면 공짜, 한 달 동안 공짜로 다 체험하게 해줘요. 자부담 별로 없이. 그러면 청년들은 좀 약간 시간제 여유가 있는 청년들은 그 지방에 지방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살다 오면 그 지방에 대한 친화, 물론 짧게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약간 환경에 익숙해지고 그쪽의 풍습에 익숙해지고 사람에 익숙하다 보면 여기 좀 살아도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가끔 희귀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청년들이 자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그 도시에 안착해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지 정착하고, 만약에 부산에 청년의 일자리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타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그쪽으로 유입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자 스님이 하신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기쁘게 해주고, 그 기쁘게 해준 그것이 소문이 나면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다 그곳으로 온다. 그러니까 국방을 키우는 일, 나라를 경영하는 일은 결국은 국민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출발점이. 근데 기쁘게 해주는 게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문화가 논해지고, 그 다음에 철학이 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곡간이 비어 있으면 사람 마음도 각박해져요. 사람 마음이 각박해져요. 그리고 물론 수행자, 부처님은 수행자는 검약하라고 하셨지만 그 경제 문제하고 수행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입이 즐거워야 돼. 내 입이 즐거워야지 내 몸이 편안해. 내 몸이 편안해야지 남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잘 이룩할 것인가, 이것이 위정자들의 문제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은 그 다음에 그 풍요로움 속에서 마음을 또 어떻게 해야지, 잘 써야지, 그 풍요를 유지하면서 보다 고도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 나라가 문화적인 강국으로, 경제적 강국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강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따로, 뭐 철학 따로, 종교 따로 이렇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세계 일화라고 제가 말씀했듯이 다 이렇게 어울려져 하나로서 다 그 요소가 다 포함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더 확대해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불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깨닫고 너도 깨닫고, 또 너가 깨달이 내가 깨닫고, 자리이타, 자리각타, 내가 이루어야지 너도 이뤘고, 네. 이렇게 철학적으로 또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의 풍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법문을 듣고 하지만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이, 이거를 내가 들음으로써 내 남편이 듣는 거와 마찬가지고, 내 자식이 듣는 거와 마찬가지고, 내 손자가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내가 조금의 변화를 일으키면 그 변화가 내 자식한테 전해지고, 내 남편한테 전해지고, 내가 아는 이웃한테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는 힘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 둘 모이다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는 불교적인 가치관, 불교 국가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불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이기적인 생각을 좀 멀리 떨쳐버릴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가 그렇게 무슨 사회운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들으면서 내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 듣는 자리가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보고 온 책 제목이 5%는 약이 고치고 95%는 저기 계시네, 사람이 고친다라는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생각해봤어. 불교는 뭐지? 5%는 스님이나 불교의 가르침이 고칠 수 있고 95%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병이 날 수 있다. 병이라는 게 마음의 병일 수도 있잖아요. 뭐 육체적인 병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건 사실은 그게 크진 않지만, 근데 그 5%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5%를 여기서 여러분은 95%를 수용해가지고 그것을 사회, 가정에 나아가서 95%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 능력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95%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저의 힘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 힘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타종교도 마찬가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써? 이런 소리는 듣지 말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남한테 도움을 못 줄런정 피해를 입히거나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 본문을 들으면 아마 그 5%의 힘을 얻어가서 이제 95%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있으면 이거는 양시론입니까? 양시론 뭔지 아시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양비론,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이게 양비론이고 양시론. 우리는 뭔가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판단 속에서 무언가 이거 아니면 A 아니면 B를 스스로 하거나 들면 사회적인 억압을 통해서 강요받아요. 심리적인 억압도 있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약간 회색 분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결국은 삶은 선택의 연속이기도 해.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냐? 저 남자를 선택했다면서 내 삶이 너무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이 남자의 능력을 살 것인가? 이 남자의 마음을 살 것인가? 능력을 살면 능력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은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능력만큼 마음을 갖추지 못했다 하면, 마음가짐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갖추지 못했다면 내가 선택에 대한 나의 어떤 그 희생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려 해야 되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죠. 능력도 사고 경제도 사고 마음도 사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무언가 내가 선택했을 때는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건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는 거. 세 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죽음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없는 거 몇 가지 빼고는 우리의 삶은 다 선택의 연속성이라고 봐요. 자,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택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몫이긴 해. 산자의 몫이긴 하지만 살아있어서 행복하게 살려면 선택해서, 그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무언가 나한테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좀 극단적으로 가서 제가 얘기하면 사람은 다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스님도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 생명, 내 어떤 뭐 존재 자체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존재를 영속시키기 위한, 길게, 편안하게, 좋게 영속시키기 위한 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 삶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지금 여태까지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다 행복했어요? 여러분의 이기적인 발로에서 나온 그 선택이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행복하게 잘 이끌어 왔냐, 이 말이었어요, 얘기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기적으로 선택한, 그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 선택, 나를 바탕으로 한 선택들이 지금의 내 모습의 결과인데 나 별로 안 행복하네. 그럼 바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교 철학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그런 거예요. 불행하다고. 이기적인 발로에서 출발한 선택은 옳지 않다는 거, 옳다 그러다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결코 나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남도 행복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못 사는 60년대 70년대 경제만 부흥하면, 잘 살 수만 있으면, 밥 3끼 다 먹을 수 있으면 우리 행복한 수 있을까 생각했죠. 지금 3끼 못 먹는 분 계세요? 다 3끼 드시잖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 GDP라고 하나? 얼마예요? 3만 불이면 선진국에 들었다고 기준으로 삼아요. 보통 세계적으로. 우리가 3만 3천 불인가 4천 불이에요. 우리가 개인 어떤 그 GDP는 일본을 추월했어요. 몇백 불 차이지만.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개인 생산량이 더 작아요. 이제 몇백 불 차이. 우리가 이겼다니까, 일본을. 근데 우리가 행복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경제만 좋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라 위정자들도 그렇게 국민의 마음을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 행복의 가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 한 가지 요소, 경제만 가지고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마음만 있어? 그것도 아니야. 제가 법문할 때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입으로만 다이아몬드 사준다고 하는 놈 믿지 말라고. 내 손에 끼워주는 놈이 더 현실적인 놈이라.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실질적으로 이익이 어떻게 오냐, 나한테 어떻게 오냐,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떻게 마음의 표면적인 표출일 수가 있잖아요. 네, 결국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현실과 이상이 조화롭게, 아주 조화롭게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이 있으면서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하고 돈이 없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왜 행복할까? 결국은 다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이 적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모습이 외부적인 것에 의하지 않고 내부적인 나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의 상태를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다 알아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아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환경이 열악해도 내가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게 불교예요. 경제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만 제대로 하면 나는 재산의 유무와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는 재산이 많아도 행복하고 재산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몸이 건강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깨차고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게 여러분이 그 공부에서 여러분 편안하고 아당한지, 부처님이 아당한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이 깨달음 가지고 그 깨달음을 여러분이 이해만 할 수 있고 실천만 할 수 있다면 나도 부처님과 같이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 마음적인 요소를 공부하는 게 불교예요. 그게 오늘의 그 불교가 여러분한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오늘의 이 시간에 이건 나도 옳고 너도 옳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록에는 써 있어요. 제유 제비하고 분열 신심이면 이유 인류하고 이력 막수하라. 자, 제유 시비 겨우 옳으니 그르니 따지기만 한다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진보가 옳다, 보수가 맞다, 이렇게 따지기만 한다면 분연 실심이래요. 본래의 마음을 잃고 어지러워지나니.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인 신문이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신문이 있을 수 있어요. 보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보수의 편에서 진보를 비판할 것이고, 내가 진보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매스컴을 비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죠.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소라고 했잖아요. 무언가 선택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약간 진보적인 사람이고 내가 약간 보수적인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펼쳐지니까. 중간이 어디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 자, 그러면 내가 약간 진보야. 그럼 보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보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붙이면 안 돼. 뭐뭐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저 사람이 분명히 보수인데 불구하고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진보적인 어떤 정책에 표를 던진다면 저 사람을
보수이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정책과 성향을 보이고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 사람은 마땅히 나와는 좀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북돋아주고 용기 주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의 아주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정책도 보수적일 것이고 이렇게 색깔을 덧입혀서 제가 물론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어서 저 사람이 하는 건 반대, 보수 진영이 있으니까 반대, 진보 진영이 있으니까 반대, 이런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그런데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국민의 한 개인일지라도 이것이 나를 비롯한 다 행복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진보에서 갖다 쓰든 보수에서 갖다 쓰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럴 때는 너도 옳고 너도 옳은 거예요. 그렇죠? 다 싫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다 좋은 것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선택의 입장에 섰을 때 내가 진짜 현명한 사람이고 불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보수일 수 있고 진보일 수 있지만 자기 것을 주장하지만 말고 남의 것을 좋은 것은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지러울 일이 거의 없어요. 태극기 들고 뛰쳐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냥 어떤 나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계속해서 배척해 나간다면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뻔하죠. 그 사람들은 나를 따르지 않겠죠. 꼰대라고 하겠죠. 제가 외국은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가장 그 외국 문화에서 부러웠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첫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다. 물론 제가 너무 짧으니까 제 눈에 뭐 짧은 시기에 보여서 그게 아주 내부 깊숙한 사회적인 구조적인 어떤 좋은 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나라였고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 미혼모가 많지요 요즘엔.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지만 걔는 미혼모가 엄청나거든요. 걔는 미혼모들한테 나라에서 공공주택을 줘서 한 채씩 줘요. 한 채 준단 말이에요. 먹고 살 수 있게끔 주거 환경을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어둠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요즘 우리나라도 강아지 4명 중에 4분 통계적으로 4분 중에 1명은 강아지를 키운대요. 여러분 옆집 강아지를 그 주인이 때린다고 여러분 고소합니까? 고발해요? 고발합니까? 아니죠. 안 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뭐 내가 무슨 관여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국에서는 만약에 강아지를 때려서 학대하잖아요. 옆집 사람이 그러면 고발을 하면 정확히 모르겠지만 3번인가 걸리면 그 사람은 강아지를 뺏어갑니다. 당신은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강아지를 뺏어가요. 아이는 어떤 줄 알아요? 아동을 만약에 친부모가 학대하잖아요. 그것도 비슷할 거예요. 몇 번 학대해서 그게 고소가 이루어지면 아동 뺏어갑니다. 당신 부모로 자격 없다고. 공공기관에서 키워요. 이 정도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해요. 그런 여러 면도 많이 그 선진국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비록 경제에 대해 척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돼야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참 그런 면에서 참 좋았다. 이게 선진국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말이 제가 옆으로 새가지고 약간 내가 그 핵심을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일 수 있고 이 얘기를 할까 이제 생각났다.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중에서도 뭐냐면
나이가 어린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걔네들은 나이를 가지고 친구, 동년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되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친구처럼 대해줘. 내가 40이고 얘가 20살일지라도 20살 입장에서 또는 40살의 입장에서 대화가 된다 그러면 너는 후배로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같이 대화를 해요. 나이를 떠나서, 세월을 떠나서. 우리 그렇게 못하죠. 네.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걔의 의견을 조언을 할 수 있고 응원을 해줄 수 있지만 나와 동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대접은 못 해줄 거라고 보죠. 외국 사람들이 물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좋은 점은 이 나이라는 게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떤 뛰어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쟤네들은 문화 자체가 우리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나이가 어떤 개인과 개인의 장벽이 될 수는 없겠구나. 참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나이 어린 사람 봤을 때는 그런 생각 잘 쉽지 않죠. 친구다, 저 사람 의견을 청취하고 내가 들어야 되고 의논 상대로서는 잘 보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그런 걸 보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린 사람을 어리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든가 너의 의견은 들을 가치가 없어라든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아요. 나하고 맞지 않을지라도 들어보려고 해요. 들어보려고. 네, 그래서 저는 출가해서 16살 때 출가한 도반도 있어요. 네, 그 도반 나이가 나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지만 조카뻘이지만 지금은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오래 흐르다 보니까 저보다 어리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의 차이였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불교는 세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가 연도가 중요한 거죠. 그 출가 연도에 같이 출가하면 40살이든 20살이든 같이 다 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20년 이상을 교류하고 살다 보니까 그 도반이 어리다는 생각은 별로 못해. 잘 의식 못해요. 우리 문화가 내가 이렇게 절집에 와서 문화가 이러다 보니 그것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데 내가 출가하지 않고 일반 사회인으로서 살았다면 아마 그 갭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라는 상, 불교 상이라고 해요. 나이라는 상이 있어요. 상, 그 상을 없애는 것이 불교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불교에서 어록에서 특히 이 상을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는 상, 맞다는 상, 그르다는 상, 이것도 상이거든요. 좋은 상이든 나쁜 상이든 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옳다라는 그 상도 어떤 인연이 되면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한번 딱 굳혀지고 문화적으로 굳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면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냐 꽉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만약에 나이라는 상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되는데 이거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상이에요. 왜 상이냐? 나이가 많다고 다 훌륭한 어른이에요? 여러분 그런 훌륭한 어른들 만나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나이가 많다고 다 훌륭하지 않아요. 그럼 나이가 어리다고 다 미숙하고 어리석어요? 아니야. 나보다 더 생각이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랄 만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이 때문에 그걸 다 아니라고 무시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라는 상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상이 결코 나의 상일 뿐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대한 그런 차별심이 사라지면서 내가 밑에와도 화합할 수 있고 위하고도 화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부모라는 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는 늘 며느리잖아요. 내 딸이 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며느리, 시어머니라는 그 상, 좋은 상이든 나쁜 상이든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아이는 며느리일 뿐이야. 그냥 인간이 뭐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주 봤을 때는 동등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자 대 여자로 보지 않고, 그렇죠? 내가 자주일세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에 우선시해야 되고 나를 얘네들은 다 공경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이 갖고 있는 상, 개인이 갖고 있는 상이 다 이것이 공부하는데, 특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다 장애라는 거예요. 장애라는 거예요. 겨우 옳으니 그르니 따지기만 한다면 본래 마음을 잃고 어지러워지나니. 본래 마음이 뭐예요? 본래 마음은 우린 다 평등한 사람들이에요.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지, 여자래서, 남자래서, 며느리래서 이렇게 차별 대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은 다 평등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며느리와 시부모의 고부 갈등, 뭐 많은 문제점이 있죠.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집안으로. 그 문제가 눈 녹듯이 다 녹아 나갈 거야. 그럼 내가 편안하잖아. 며느리도 편안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뭐 여러분이 상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은 어차피 다 중생이기 때문에 있어요. 중생상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그 상이 결코 어디에나 다 옳은 게 아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인연 따라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너무나 편안해질 거예요. 이 삶이, 살아가는 삶들이. 자, 그 더 나가요. 두 번째는 더 나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둘이 되니,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둘이 되니. 나는 1 플러스 1은 2라고, 이거 수학적으로 뭐 어디 가나 뭐 세월이 지나도 역사가 변해도 지구가 멸망해도 이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1 플러스 1은 2. 수학적으로 맞아요. 맞는 얘기야. 근데 삶의 철학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둘이 되니. 둘이, 나는 늘 둘이야. 하나는 늘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하나와 둘이니까 달라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도저히 화합될 수 없는 문제예요. 여자, 남자, 성별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게 진짜 고유한, 나는 남자고 너는 고유한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변함이 없다면, 남자는 늘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늘 여자다워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그 생각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젠더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요즘 우리 사회도 젠더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과는 무관할 수 있을지라도 사회적으로는 젠더, 특히 태국 가면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을 하는 게 트랜스젠더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문화적으로 다 흡수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어마어마한 일이 되죠. 어마어마한 일이 되죠. 왜? 여자는 늘 여자여야 돼. 성적으로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는 늘 남자다워야 돼. 여러분 알죠? 트럼프 아들이 여성으로 성전하는 거 아시죠? 신문에 요즘 좀 나오니까 나오죠. 트럼프가 아니라 저기 누구죠? 그 갑자기 생각이 나. 일론 머스크. 잠깐만요. 일론 머스크. 그 아들이 만약에 그냥 정상적으로만 이렇게, 우리 생각은, 저도 그 생각 잠깐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몇백조의 재산을 다 자기가 받았을 텐데, 걔는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해서 남자에서 여자로 정해서, 아마 아버지하고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고 해요. 아버지가 뭐 재산 다 주지도 않겠죠. 속물적인 생각으로. 이런 우리의 상상으로, 만약에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도대체 여자가 태어나서 어떤 남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성전환을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 그럼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자꾸 저기 음지로 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인간인데, 자아를 가진 인간인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발붙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전에 전쟁 영화 중에 흥남부든가 맞나요? 제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막 사람들 막 엄청나게 울었지. 극장에서 막 엉엉엉 울었어요.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흥남부도 철수하고 그럴 때. 예.
거기서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황철 그 사람 누구였나? 겪으면서 이제 노인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잘 산 나라가 됐어. 자기 저기 뭐 월남전에도 참가하고 뭐 저기 아랍 가가지고 건설 노동자로서 돈도 벌어오고 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타국의 어떤 그 서러움을 당해봤어. 그래서 자기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해서 지금은 뭐 좀 잘 사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광명시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 엄청 많이 와서 지금 그 사람들 돈 벌고 가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했듯이. 근데 그걸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저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노동자라고 멸시하고 질시하고 무시하잖아요. 하는 사람 다 그렇게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노인은 자기가 다른 나라 가서 그런 것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을 옹호하고 변명해주고 품에 안으려고 한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좀 국수지대라고 한다면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 못하고 인간으로 같이 보지 못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색깔이 다르다고 멸시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을 성이든 인간인 대한 어떤 생각이 보수적인 경향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타적인 국가가 돼버리고 배타적인 사회가 돼버리고 그 배타적인 사회 피해는 누가 본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 자식들이 보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안 하지, 못하지. 당대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고 불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이면 그렇게 보려고 애써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생각을 자꾸 고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 굳혀간다면 절에 오는 의미 아무것도 없고 종교에 귀하는 의미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사시면 되잖아요. 굳이 뭐 착한 척 코스프레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종교인이네 하는 코스프레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행복하시다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자손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고 바르지도 않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종교 철학이 어차피 더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고 둘은 말미암아 둘이 되니 하나 역시 하나 역시도 그 내가 옳다고 하는 그 하나도 지키지 마라. 필요 없다. 버려라. 그 얘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 나의 하나, 나라는 생각 하나, 나만 행복해야 된다는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행복해야 돼. 자, 근데 이게 나만 행복해야 또는 이런 생각이 진짜 굳어지면 이 사회에서 펼쳐지는 것은 아마 힘든 양육강식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하나,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일지라도. 이거는 이제 아주 극단으로 가는 거죠. 이 생명, 내 생명 얼마나 소중해. 사라지면 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다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소중한 생명도 던져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됐어요? 한참 공부하실 때 과거의 얘기지만 당신 사지 육신 건강에 다 나오죠. 다 줘요. 다 팔도 잘라가 다 잘라가. 왜 잘라가?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인데 그 잘라가면 나 성불 못하는데 다 주고 한 기절, 깨달음의 한 기절 듣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버려요. 깨달음의 한 기절을 듣기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요. 그런 대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을 유지해야지 내가 깨달은데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마저 줘버려. 그 생명마저도. 그게 하나 역시 지키지 말는 것은 이게 쉽지 않죠.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죠. 쉽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상태가 대신 나를 버릴 준비가 완벽하게 돼야지만
완벽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라는 게 가장 불완전한 행복이에요. 사실은 어느 면에서 불완전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위험 요소들이 하나 딱 건드리면 그 행복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마저도 싹 버릴 수 있어야지 완벽하게 행복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비는 중생들의 분별심을 말합니다. 분별심은 사회,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심적 판단 요소입니다. 판단, 가치, 기준점이 모호하다면 개인의 넘쳐나는 이기적인 충동으로 인해 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별적인 존재로 한정한다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개인은 주체적으로 환경과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종교 철학은 보다 넓고 깊은 인식의 폭을 요구합니다. 신신병에서 분별심은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간택, 증애, 위순, 취사, 이게 다 뭐예요? 다 나누는 거잖아요. 간택하는 거, 좋은 거 고르는 거죠. 증애,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죠. 위순, 어기고 따르는 거죠. 자식은 부모님을 다 따라야 돼. 이게 순이에요. 역은 뭐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위예요. 자식은 부모한테 늘 효도해야 되고 불효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적인 가치 같죠? 네, 절대적인 가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현실 속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안 보고 사는 부모 자식 간도 많이 있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로 얘기할 수 있죠. 자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가 부모답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떠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을 내가 생각했던 자식이 아니고 내가 믿어왔던,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랬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안 보고 살았겠죠. 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부모가 보는 자식, 자식이 바라는 부모, 이런 생각만 영원히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화해가 불가능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저 자식이었다면 나를 어떻게 생겼을까? 반대로 자식의 입장에 봤을 때 내가 부모였다면 나는 어떻게 엄마한테 했을까?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좀 부족해서 이게 극단적으로 부모와 자식도 혈연으로 맺은 것도 서로 떨어져서 몇 년을 안 보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참혹함이 벌어지지 않을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좀 더 그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있을 텐데 그 실마리를 부모의 입장만 고수하고 자식의 입장만 고수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일은 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는 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늘 일이야, 나는 늘 이야 라고 생각하면 일과 이는 너무나 별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숫자일 뿐입니다. 취사도 마찬가지. 취사, 네, 선택하고 버리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당연히 이런 것으로서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지만 불교적인 철학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의 측면입니다. 옳음은 무엇이고 그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 옳다는 게 뭐예요? 옳다는 건 딱 있고 그르다는 건 이 세상에 딱 존재하나요? 옳음은 있고 나면서부터 옳음이 있고 나면서부터 그름이 있어요? 옳은 것은 그르게 될 수가 있고 그른 것은 오르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 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18세기 조선시대 조선 중기 초기에 살고 있던 유학자가 이 자리에 와서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찌 이렇게 남녀가 같이 있어. 여러분 생각 웃죠 지금. 몇백 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웃잖아요,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이 이 사회가 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는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뭐 남녀가 똑같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봤을 때 유학자가 여기 오면 깜짝 놀래 자빠질 일 있죠. 그러면 유학자의 시각이 그른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고 여러분이 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조선시대로 갔어. 그럼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인연 따라. 근데 그 인연 따라 달라진 것을 내가 아니라고 확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탄력적으로 그런 생각을 탄력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조선시대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현대 사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미래 사회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내가 요 시기에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은 남녀 평등이 당연히 전체적인 인식일 거예요.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이 생각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 시대 인연에 태어난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가져갈 수도 없어요. 이때의 마음일 뿐이라요. 이때의 마음만 잘 지키고 살면 돼요. 이것을 잣대를 누구한테 막 들이댈 필요도 없고 그 시대 조선시대는 나쁘다 필요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나빠요? 그냥 그 당시 문화가 그랬고 생각이 그랬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 갖고 있는 생각도 옳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늘 명심하고 살아야 돼. 아무리 좋은 걸지라도 인연 따라 바뀔 수 있다. 도덕적인 판단과 법률적 판단이 늘 일치합니까? 이 사회가? 옛날에 아니 옛날도 아니야. 60년대 70년대 하면서 여자가 이혼해서 이혼녀라고 딱지 붙으면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여자래. 지금 손가락질 합니까? 4쌍 중에 1쌍이 이혼했어요 지금. 뭐 여기 있을지도 몰라. 손가락질 해요 누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 60년대 70년대 가면 와 이혼했던 여자를 여러분이 60년대 가면 엄청나게 개방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생각 가지고 이 시대에 살면 보수적인 사람이 돼. 그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보수적인 사람 따로 있고 진보적인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그 생각도 진보가 될 수 있고 보수가 될 수 있는 거 다 바뀌어요. 진보 보수를 어떻게 딱 무자르듯이 하나 딱 가를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보이고 보수일지라도 그 생각을 좀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불교적 수행에서 절대 청정한 마음의 완성은 시비를 떠난 마음을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시비, 옳고 그름, 단적으로. 그래서 부처 우리 금강경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일체상 증명재불이다. 일체의 상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부처라 이름한다. 네, 일체의 상, 남자라는 상, 여자라는 상, 과거라는 상, 현재라는 상, 미래라는 이 모든 상을 떠나야 그것이 부처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애. 무릇 상은 모두가 허망한 것입니다.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게 다 맥락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은 증도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악 무의 한도에는 부재 망상 불거지니라. 배움이 끊어져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려 애쓰지 않고 진리를 구하려 하지도 않는다네. 이게 진정한 도인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도인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 안 해. 만족한 사람은 나 만족하네 얘기 안 해.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했는데 내가 뭐 남한테 무슨 만족을 얘기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족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판단하게끔 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만족한데. 근데 뭔가 내 마음이 한편으로 찜찜한 사람은 아이고 나는 뭐 돈이 있네 뭐가 있네 자식이 잘 나가네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 꿀리는 게 있는 거야. 심적이다 무슨 죄다. 진짜 우리가 표현대로 현실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 돈이 몇 주 있는 사람은 뭐 몇 주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무슨 돈한테 가치가 없겠지. 그 사람 돈이라는 가치는 그 사람 떠나 있어. 몇 주 되면 떠나 있지 않을까요? 경제라는 가치가. 우리가 이제 조금 있을 게 없으니까 아등바등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조까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1000단이 있는데 조 단위가 와서 자, 우리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도인이 돼야 돼. 스님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도인이 돼야 돼. 좋은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도 버려야 돼. 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면 도인이 안 돼요. 왜? 도인 따로, 공부하는 사람 따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 따로라는 인식이 내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공부하지 않고 농땡이 치는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스님. 여러분한테 분별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이죠. 눈에 띄죠. 근데 여러분이 도인이 스스로 되려면, 누굴 통해서 도인이 아니라 스스로 도인이 되려면 공부하지 않는 스님도 스님, 공부하는 스님도 스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비난할 필요 없어. 내 공부하기도 바빠진데 무슨 저 스님이 공부하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관심 많잖아요. 스님이 새벽 예불 나오나 안 나오나, 108리 하나 안 하나,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그 스님의 문제지. 그 스님의 업이고. 그런 분별심 일으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 닦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분별심, 절에 스님이 돈을 갖다 쓰나 안 쓰나, 내 돈을 지금 잘 쓰고 있나 안 쓰나, 이건 맞는 올바른 생각이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 공부하는 사람은 죽어 끝. 그건 네 알아서 해. 네 문제야. 네 업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걸 무슨 감시하듯이 감시하면서 이거는 맞네 틀리네 이거 잘 썼네 못 썼네. 그래서 절 살림이 좋아졌어요.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당신 공부 다 하시면 돼요. 당신 공부. 자, 배움이 끊이지 않으니까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인데, 배움이 끊어져. 배움이 안 돼 끊어졌어요. 진짜 배우지 끊어진 건 배운다 배우지 않는다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마음에 늘 여유한 한 사람이에요. 망상이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한테 똑같아. 여러분이 보기에는 망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망상이 있어도 망상이 없는 거고 망상이 없어도 망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일체의 상을 떠난다는 것은 부처나 중생을 구별하지 않는 마음을 얻은 후에야 가능한 마음입니다. 마조 스님의 왈, 돈은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휴, 극단적이야. 다만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남이 잘 살고 못 살고 뿐만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마음이나 잘 봐라. 네 마음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모두 인이다. 인의가 없는 것이 평등심의 도이다. 좋은 마음도 일어나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요, 나쁜 마음도 일어나도 잘못된 거예요. 나쁜 마음도 일어나지 말고 좋은 마음도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평등한 마음이고 평상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의가 어떻든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좋고 나쁨이 있지만 나한테는 좋고 나쁨이 없어. 그럼 나는 안 흔들리지. 좋고 나쁨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평상심은 조작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취하고 버릴 것도 없고 항상과 단절도 없고 성스러움과 천함도 없다. 다만 지금 걸어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행위가 도이다. 행주자, 여러분이 지금 하고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도고, 법문 끝나고 가서 공양하는 시간도 도고, 도가 따로 있고 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황을 어떻게 살아내고 이해하고 아느냐가 도가 되기도 하고 도가 아닌 거예요. 도가 우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도가 될 수 있고 잠자는 것도 도가 될 수 있고, 이건 이제 그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극단적인 얘기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때 유마일의 집에 한 처녀가 있어. 이건 유마일 경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연관된 대목이라 제가 적어왔어요. 그때 유마일의 집에 한 처녀가 있어 여러 장로들의 설법을 듣고서 그 몸을 놔두어 하늘의 꽃을 제보살과 대제자들 위에 뿌렸다. 꽃을 막 뿌린 거야. 여기 국에다가 꽃이 제보살들 위에 이르렀을 때는 다 땅으로 떨어져 내려갔으나
대제자들 위해 뿌려진 꽃들은 제자들의 몸에부터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네 신통력으로 그 꽃을 떼어내려고 애를 썼으나 떼어내지 못했다. 한마디로 여기 이제 그래서 법문을 듣는데 여기에는 부처님 제자가 있고 또 부처님의 그 법을 실천하는 보살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대승에서 소승을 약간 깔 때 쓰는 말인데, 대승과 소승의 차이는 뭐예요? 소승은 나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잖아. 대승은 너도 깨닫고 나도 깨닫고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꽃을 딱 뿌렸더니 여기 이제 대제자, 부처님 대제자들이야. 깨달은 아라한들이에요. 근데 꽃을 뿌렸더니 꽃이 막 몸에 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대보살들한테는 꽃이 붙었다가 다 떨어졌어요. 여기 꽃이 몸에 없으니까 스님들이 이쪽 스님들이 막 아라한들이 막 꽃을 떨어내려고 해서. 왜 그랬겠어요? 계율이 있거든. 춤추지 말고 꽃으로 몸을 장식하지 마라. 계율이 있단 말이에요. 스님들 계율에. 그러니까 이 대제자들은 그 계율에 철저하기 위해서 꽃을 그 사이에 막 털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마음이죠. 근데 보살들은 뭐 떨어내려고 하지도 않는데 옷이 스르르 떨어졌단 말이에요. 보살들한테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천녀가 사리불에게 물었어요. 왜 사리불이는 대제자들이 아라한이란 말이에요. 왜 그 꽃을 떼어내려고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이 꽃은 영업하지 않소. 계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업하지 않도록.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천녀가 이 꽃이 영업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꽃 자체는 분별 따위를 하지 않소. 그렇지, 내가 꽃이 떨어지는데 무슨 아라한들한테 떨어지고 보살들한테 떨어져요? 아니, 그 꽃은 그냥 내렸을 뿐이에요. 당신 스스로 분별상을 일으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 출가자가 불법에 있어서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야말로 여법하지 않는 것이요, 일체 제법이 곧 해탈의 상인 것이요, 상을 떠난 것이요. 분별심을 일으킨 거야. 아, 내가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꽃이 나한테 붙어있으니까 나는 계율을 어긴 것이야. 맞는 생각이죠, 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것도 좋다 나쁘다는 분별을 했던 거예요. 이 아라한들은 분별했던 거예요. 대승에서 소승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좀 그 분별심이 너무 강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보살들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 알아서 떨어져 나갔다. 저 보살들을 보시오. 왜 꽃이 달라붙지 않느냐면 그들은 일체의 분별상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요.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겁이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귀신이 곧 그 허점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요, 이와 같이 제자들은 생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이 그 허점을 노려 치고 들어오는 것이요, 이미 두려움을 떠난 사람에게는 일체의 오욕이 아무 짓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번뇌 망상의 악습이 다 없어진 사람에게는 꽃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행자 때 제가 그 산속 깊은 데를 이제 저녁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처음에 엄청 무서웠어요. 산속에 불빛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름달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름달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보름달이 화끈하게 떴는데, 옛날엔 보름달이 있고 말고 그냥 그 산길 자체가 너무 무서웠는데 겁이 났는데, 짐승이나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겁이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탁, 그냥 말 그대로 어느 순간이에요. 내가 뭐 떨쳐버려야겠다 이런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 산길을 가는데 그 나무 소리, 그다음에 바람 소리, 그리고 그 달빛마저도 너무나 평화롭지 무섭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싹 사라졌거든요.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가져야지 해서 가져진 것이 아닐 거예요. 그냥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것이 너무 평화롭게 보였어. 자, 아마 그 전에 내가 두려움을 가졌던 그 시기도 다른 있었고 소리도 있었고 바람도 있었고, 그때는 그 요소가 두려움이 존재했는데 어느 순간은 그것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변했어. 그러면 내가 갖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나는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라는 것들이 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부에서 생산해낸 것들이 많은 것들이 그럴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외부에서 누군가 좋은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죠. 95%다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변화의 힘을 내부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셨죠? 12시 끝내려고 참 잘했다. 마치겠습니다. 예.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는 주제로 감로서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석두 스님께 감사와 천탄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